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성지가 좋다 국내편. 군산 서천에 이어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번에 찾은 곳은 바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강경입니다. 보통의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 이곳 강경에도 비교적 빠른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졌는데요. 백길을 따라 강경에 밀려든 은혜의 물줄기. 130여 년 전부터 흘러온 복음의 역사와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저와 함께 강경으로 출발해 볼까요? 지하철 출구의 불빛이 유난히도 밝은 새벽. 일찌감치 강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경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시채널 방송이 있는 5호선 구문다리역에서 용선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로 선택에 따라 한두 번의 환승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게 5호선을 타고 약 20여 분을 가면 왕십리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왕십리에서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해 용선역까지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노선은 환승을 한 번만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 간격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혹시 이용 예정이 있다면 출발 전 미리 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용선역에 도착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모두 저마다의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본능적으로 이끌려온 이곳. 국민 간식 어묵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특히 겨울철 따뜻한 국물은 추위에 움츠려든 몸도 절로 펴지게 만드는데요. 따뜻한 어묵 국물과 성지를 향해 가는 설렘에 한껏 올라간 몸과 마음의 온도.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도 거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 투어를 떠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목적지인 강경에는 어떤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져 옵니다. 기대를 가득 싣고 드디어 용산을 출발하는 기차. 강경까지 기차로 한 번에 가기 위해서는 KTX와 같은 고속열차가 아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2시간 반 남짓 걸리는 짧지 않은 거리지만 빠른 것을 강요받고 강요하는 요즘 시대에 기차에서 즐기는 잠깐의 여유는 성지 투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힐링인 것 같습니다. 무궁화호에는 일반 객실 외에 조금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식음료를 파는 매점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사라진 모습인데요. 좌석수가 많지 않은 대신 여유로운 공간과 넓은 창문이 있어서 풍경을 구경하기에 더욱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강경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강경. 그럼 이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강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강경은 과거에 군산, 부여, 공주를 연결하는 수산교통의 요지였는데요. 또한 대구와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크게 번성했던 곳입니다. 1900년대 초 이곳에도 복음의 물결이 왔는데요. 이곳 강경에 남아 있는 기독교 성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조선의 2대 포구와 3대 시장이 위치해 문화와 종교의 유입이 활발했던 강경.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금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요즘에 서천에서부터 이쪽 강경까지 왔는데 공통적인 게 이 강이 있잖아요. 네네. 금강이라고 하죠.
금강을 따라 가지고 어쨌든 이 선교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네네. 역사들이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강경은 그렇죠. 더 왜냐하면 네. 조선까지만 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내륙 교통이라는 게 남쪽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처럼 큰 도로가 없었고 예. 배로 예.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서해안 쪽에서의 그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경이 이 항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황산포가 여기가 저 다리 밑에가 황산포라는 곳인데 네. 황산포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아. 금강에는 황산포가 있었고 강경항이 있었고 네. 저 영산강에는 영산포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서 배로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쭉 이어지니까요. 이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강경은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소도시가 됐지만 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내륙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나라 쪽 팔도에서. 팔도에서 그러면 진짜 엄청 굉장히 컸던 거래요. 컸던 곳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사실은 이 행정구역 지금도 보면 네. 행정구역이 논산시라고. 여기가요? 네. 충남 논산시요? 충남 논산시에 속하는데 네. 법원 경찰서 다 여기 있어. 논산에는 없다고. 그만큼 여기가 중심지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여기가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여기에다가 그렇죠. 선교 거점이라든가 선교 스테이션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세울 수밖에 없네요. 배로 오는. 배로 물자든 사람이 옮기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예. 장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장사하기 위한 이제 그 물건을 싣고 예. 이 금강을 타서 여기까지 오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서해안으로 가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거의 무역 수준이지 뭐. 그러네요. 그런 이제 장사하던 사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처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금강과 논산천을 비롯해 강경천, 대흥천이 합류하는 강경. 더욱이 주변에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어 내륙 폭우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큰 폭우 주위로 장씨가 함께 발전하며 이곳을 오가던 이들을 통해 강경에도 은혜의 물줄기가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참 복음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려면은 그런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런 길이 잘 뚫려져 있어야지만은 이게 전달되는데 특히나 여기 강경 같은 경우에는 금강하구 군산이나 서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여기에 그 길목에 있었으니까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장이요. 모든 물자가 내륙에서는 여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가 없네요. 상상이 안 되지. 예.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적어도 배로 이렇게 안에까지 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자가 이 안에까지 왔고 여기서는 다 등짐이나 마차 내지는 그걸로 이제 다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컸던 장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쪽에 와서 내륙으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뭐 이제, 보찜이든 뭐 말이든 소이든 싣고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 같지만 네.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남쪽에서는 대구하고 여기가 가장 큰 시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기를 이용해 서해 요지의 포구와 포구를 잇고 충청, 호남 지역에 육로를 통해 물자를 유통했던 지리적 요충지 강경.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물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만큼 기독교 역사에서도 강경은 중요한 복음의 요충지로 자리했는데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여기 보니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최초 예배지라고 해가지고 써 있는데 저희가 침례회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서부터 이제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확산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교의 발상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침례교 역사는 지점을 어디서 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요. 논쟁이 있나 봐요.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처음에 왔던 사람이 침례교 소속을 안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침례교로 교단을 옮겨요. 네, 그래서 그쪽을요? 근데 사실 침례교는 그 다음에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먼저 할 것인가? 침례교 처음에 올 때는 침례교로 온 게 아니니까
그 침례교를 볼 것이냐 안 네.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네.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저희가 감리교 하면은 아펜젤러, 네, 네. 장로교 하면 북장로교 하면은 네, 네. 언더우드. 그러면 침례교 하면은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누가 여기서 계실까요?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 폴링 선교사님이요? 폴링 선교사라고 아. 하는데 사실 폴링 이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그 침례교에 속하지 않은 신분으로 와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폴링이 철수한 다음에 네. 이 사람은 한국의 이 침례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돼요. 아, 이제 그분이 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말콤 패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콤 패닉 선교사가 처음에 올 때는 독립 선교사 개인적으로 왔어요. 아, 어디 소속되지 않고요? 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왔다가 그분이 이제 다시 갔다가 네. 다시 올 때는 이제 침례교 침례교 선교사로. 교파를 바꿔서 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폴링 선교사가 여기서 먼저 시작했지만 네. 선교를 지속하지 못해요. 아, 예산 문제로 하긴. 예산 문제로 철수를 해요. 아, 그래요? 철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말콤 패닉 선교사가 네. 한국의 침례교를 이끌어 가죠. 아, 남아가지고요? 남아가지고. 아. 그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온 거죠. 예, 예. 다시 들어와서 실상 이제 그 침례교 선교사들은 선교문을 철수를 했는데 네. 남은 선교사 혼자 남아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으켜 가죠. 아,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 사실은 요 본래 집이 있었어요. 요 복원하기 전에. 아, 이 전에요? 전에 본래 본집이 있었어요. 아. 그걸 이제 헐고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자재를 가지고 다시 지은 건데 네. 여기가 첫 침례교 예배지. 침례교 발상, 네, 한국 침례교 발상지. 예, 그렇죠. 여기가 한국교회 발상지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신학교를 해요. 신학교까지.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이 예. 전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네. 뿌리가 여기 있네요.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지금 여기 보면 시골이지만 네. 침례교 입장에서는 여기가 모체죠. 그러니의 성지네요, 진짜. 성지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이 지금 이 한국의 그 침례교 처음 시작한 네.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침례교 역사에서는 폴링 선교사와 그 뒤를 이어 복음을 전했던 말콤 페닉 선교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폴링 선교사 부부가 지병석 씨를 전도하며 본격적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는 이곳에서 5명의 교인과 첫 예배를 드리며 그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본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버려져 있었어요. 다 아. 쓰러져가는 집으로 예.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네, 복원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살짝 지금 모양이 보통은 저희가 봤더니 일자 집이 아니라 약간- 기억자 예배. 아, 이게 기억자 예배당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기억자 예배당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뭔가 초가집으로 졌지만 네. 사실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집이. 아. 뭐 제목이 참 좋잖아요. 예. 제목도 뭐 허접한 제목으로 이렇게 지어졌던 집인데 뭐 이제 기억자 예배당으로 지어졌던 네. 그런 집이죠. 사실 기억자 예배당을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 가운데 목회자가 계시고 네, 네. 한쪽엔 남자 성도, 네. 한쪽은 여자 성도인데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 좀 문을 이제 10개 만들었잖아요. 네. 아마 그 열고 이쪽에 여자 같은 뭐 이쪽에 남자 같은 아.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기를 공간을 틀면 이제 다 열리게 돼 있죠. 아, 또 이렇게 돼 있구나. 사실 저는 이제 그 말로만 듣던 기억자 예배당 그런 네. 예배당을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사진으로만 봤지 아. 실질적으로 물론 이건 복원한 거긴 하지만은 그런 예배당이 지금 여기서 가까운 익산에 예. 투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옥으로 된 기억자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아. 여기서 가깝게 예. 가장 가깝게는 요 익산에 있는 투동교회가 한옥으로 된 이제 그 기억자 예배당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김제 이제 금산교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산교회도 기억자 예배당이죠. 그런데 거기는 완전 예배당 구조로 지은 것이고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그거는 그 여기 사는 사람 살던 집을 아마 네. 좀 개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한 바퀴 돌아볼 건가 봐요. 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옛날 진짜 한옥 이런 구조의 예배당은 저도 하면서 이런 초가집 예배당이 지금 있는 곳이 네.
경기도 화성에 예. 수촌교회라는 데 가면 수촌교회요? 수촌교회를 가면 한옥 예배당이 이런 초가 예배당이 네. 지금 있어요. 아, 아마 초가 예배당으로 있는 건 거기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관리 잘 해놨네요. 또 깔끔하게. 아무래도 뭐 여기는 이제 복원해서 침례교에서 나름 이제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터가 있으면 보존하고 관리를 하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이건 뭐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제 전수가 됐고 예. 또 초기에 어떻게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 여기가 사실은 이 집터가 보면 이 옥녀봉이라는 봉우리잖아요. 아, 여기가 옥녀봉이에요? 여기 옥녀봉이라는 봉우리인데 예. 이게 황산벌 전체에서 제일 높아요. 해발 48m인데 48m 사실 막 높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다 평야니까 아, 그러네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사연이 많아요. 단지 이게 이제 여기 뭐 여기서 발상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발상지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걸 뺏으려고 그러죠. 아, 그래서 결국 뺏어요. 다 뺏어가네요. 그 뺏어.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좋은 터잖아요. 그래서 신사를 여기다 진다고. 아, 일본 예, 신사요? 예, 신사를. 요 원덕 뒤쪽에 그가 신사터예요. 아, 그러니까 일제가 이 터를 이제 그 탐낸 것은 제일 이 황산벌 전체에서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48m밖에 안 돼도 네. 거기에 신사가 딱 이제 있기를 원했던 그거 거죠. 다들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사를 여기다 짓기를 원해서 이걸 이제 탈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곳이죠. 아. 그래서 결국 침례교가 이걸 다 뺏기게 되죠. 네. 그래서 신사를 졌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다 무너지게 됐고 그대로 사용하게 됐고 이제 그랬던 과정들이 있죠. 아, 또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이제 교회 역사라든가 또 침례교 선교사님에 대한 사진들, 그다음에 스토리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또 간판들이 되어 있네요. 우리 보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목 장사를 네.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걸 먼저 서울 쪽에서 깨닫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서울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결국 자기가 이제 거하는 이쪽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기 아, 시작해서 이분 집에서 드리나요?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거죠. 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분이 최초의 신자가 된 거죠. 그러네요. 저기 지병석 집사님 댁이라고 써 있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잖아요. 남쪽에 진짜요. 강을 딱 강 도망갈 수 있고. 뭐저 배 들어오는 거 다 보이고 그런 좋은 위치거든요. 진짜. 이분이 그래서 최초의 합리교 침례교 네. 신자가 돼서 네네. 이제 이 여기가 침례교 중심지가 되도록 하죠. 그러니까 침례교 선교부는 사실 서울에다가 자리를 마련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남감리교회 예. 살펴보다가 그 서울 경찰청 경찰청 자리. 자리가 침례교 선교부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일타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 거기 철수한 거죠. 아, 그래서 이쪽으로 왔구나. 그래서 이 침례교의 어떻게 사실상 중심지는 여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 교인이 된 지병석 집사. 1896년 2월 9일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폴링 선교사가 한강 이남 최초의 기억자용 예배당을 설립했는데요. 이후 슬레이트 지붕이 덧대어졌던 예배당은 2013년 복원되며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침례교 선교부가 들어오는 데는 네. 미국의 엘라싱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엘라싱이요? 그 엘라싱을 기념하는 펀드가 만들어져서 네. 그 펀드를 기금을 통해서 이제 조선 선교가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아. 근데 그 기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가 네. 계속해서 이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네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엘라싱을 이제 추모한다, 뭐 기독교에서 그 용어가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펀드가 만들어져서 네. 조선 선교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지속하지 못했던 네. 관계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철수를 했다가 네. 이제 다시 하게 되죠. 아. 그런 이제 이 침례교 선교 역사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네. 이걸 어떻게 보면 1900년대 1800년 말에 이제 말콤 패닉이 들어왔잖아요. 네. 말콤 패닉이 1800년대 말에 들어왔고 1800년 초에 이제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건 비교적 일찍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한국 침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늦었어요. 초기에 들어온 것만큼 속도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죠. 아. 그거는 이제 중간에 그렇게 끊기는 예. 과정이 있었고 아. 역시 초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그런 에너지가 좀 꾸준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네, 잠시 그런 오래 것이, 멈췄다가 그런 것이 기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건데 역시 침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적 거리감이 있었던. 사실 지금도 사실 침례라고 하면 몸을 다 네. 잠그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이제 초기에 들어온 선교 부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아, 네, 다른 그런- 데는 이제 세례를 줄 때 네, 물만 이렇게 해서 네, 네. 얼굴로 머리도 하는데 네, 네. 침례는 진짜 정통식으로 한다면 네. 푹 담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조선 그게 사람들의 당시의 정서로서는 좀 어렵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이제 같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봐도. 네. 우리나라 침례교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폴링 선교사의 노력에도 초기의 침례교는 큰 성장과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이곳에서 5년간의 선교 활동을 마치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폴링 선교사 부부. 당시 공주에 파송되었던 스테드만 선교사가 강경 침례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침례교회 역사를 살펴본 후 이번엔 금강에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이 올랐는데요. 오, 우와, 우와. 이렇게 해서 잘 해놨네,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가 강경포구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여기서 배가, 저기 배 모양 있네요. 네, 여기가 강경포구. 기념을 할 수. 저 밑에가 이제 황산. 아, 그럼 여기서 배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부여, 부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쭉 부여. 그다음에 이제 공주. 공주. 이게 저쪽 큰 강은 금강 본줄기고. 예, 그러니까 저 금강 본줄기가 무주구천동. 예. 그다음에 추풍령.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대청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로 내려오는 거고. 요거는 지천인데 요거는 논산. 논산 쪽으로 가면 그 탐정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탐정호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 앞에 있는 물줄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기도 많고 옛날에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섞이겠네, 그렇죠. 민물하고. 그럼 많겠네, 네, 거기가. 고기도 많았고 이제 배들이 닿는 이제 포구가 됐었죠. 여러 물줄기가 모여 금강 하류임에도 수심이 깊어서 제법 큰 고깃배와 상선이 오간 강경포구. 1870년 무렵 인근의 정포수는 900여 개에 달했고요. 1970년대까지 유동인구만 하루 10만 명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그 풍요 속에서 복음도 함께 꽃을 피웠는데요. 요 강을 건너편 이쪽 해서 여기가 침례교 성결교회가 제일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성결교회하고 침례교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성결교 침례교 출신인데 한국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이 다 이쪽 출신이겠죠.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와. 네. 확실히 문명이든 복음이든 이렇게 백길을 따라서 그다음에 길을 따라서 이게 계속 이동하고 그렇죠. 확산되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같아요. 길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어지잖아.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문화와 문화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포목장사가 침례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일 문화를 전달하는데 종교를 전달하는데 가장 천병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선교사이기 전에 장사꾼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저기 제일 빨리 이동하고 제일 빨리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문화나 종교를. 그래서 포목장사들이 포목이 아니라 박물장수들이죠. 예. 그런 보찜장수들이 사실은 가장 종교와 문화를 빨리 전달하는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분들이 전달하는 게. 이분들은 어떻게 한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장이 쓰는 데마다 이동하면서 하니까는 소식을 듣고 전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신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기록상 우리는 역사를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역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아, 모를 뿐이지. 그러네요. 그렇게 구손으로 된 것이 페이퍼의 종이에 역사가 기록이 되면 그게 역사가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던 옛 포구의 기억과 기독교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 강경.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온 복음의 은혜를 함께 느껴보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강경의 성지 투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